안녕하세요. 신현재입니다. 저의 사업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방 올려야 됐었는데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많은 분이 보지 않으니까 더 미안해요. 예, 이게 제가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벤처 열풍이 많이 가라앉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물려받은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그 IMF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국내의 많은 문제들을 고치고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그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거에 맨 앞단에서 항상 움직였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나 이런 데에 또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제일 많이 반영하고 전 세계 부자들의 이익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하는 데가 IMF고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이끌어왔던 그 맨 선봉장이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그 박살이 나게 되면서 김대중 정부가 막 이제 일을 벌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IMF를 빨리 극복을 못하면 우리나라의 기존의 산업들도 다 무너질 수가 있고 전 세계 그 자본주의나 이 선진국들의 그 돈놀이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회복하기 위해서 처한 조치 중에 하나가 벤처 열풍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뭐 카드 대란, 신용불량자 대란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생긴 건데, 근데 이제 벤처 기업은 벤처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이게 모음이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얘기가 틀리지만 벤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사람은 벤처의 성공 확률이 1, 2%밖에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벤처협력이 처음 들어왔을 때고 실리콘밸리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른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IMF를 빨리 극복한다는 생각에 벤처가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재벌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실패 확률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 바람에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벤처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말 그다음에 영국, 유럽에서도 초일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와서 벤처를 차리고 막 했는데 그때는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투자를 정말 엄청나게 받았어요.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아서 대기업이 최고로 좋은 제품이니까 사주겠지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 절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생기업의 물건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써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대기업에서 주로 연구직에 있거나 개발직에 있던 사람이 주로 나오고 신문사나 이런 데서 홍보 마케팅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금강기획이나 제일기획이나 이런 광고에서 일했던 애들이 와서 광고하고 또 신문회사에서 일했던 그 광고부나 이런 데서 일했던 애들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생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 여기저기서 장롱 속에 있는 거 저축해 돈 뭐 이런 것들을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줬고요. 그랬는데 이제 다들 실패하고 사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뒤늦게 이제 합류하게 된 거예요. 합류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딱 보는데 이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은 뭐 유명하다는 기업은 다 갔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에 가면 홍보실 같은 게 있으면 큰 신문사나 언론들한테는 근데 제가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런 작은 신문사는 아예 그 응대도 안 해요. 걔네들이 그 단체로 모여서 기업들 가가지고 돈 뜯어먹는 기자들은 있었어요. 그런 놈들은 작은 그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그 삼성부터 현대, LG, SK 다 뜯어먹습니다. 그런 나쁜 놈의 그 경제부 기자들도 널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안 하는 대신 저는 걱정이 없었는 게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뭐나 다 대기업에서 잘 나갔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 세계를 그 당시까지는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대기업에서 임원하거나 부장하거나 이런 게 그냥 별로 그냥 저는 그냥 그게 대단해 보이진 않았어요. 제 주변에는 발로 차면 다 그런 놈들만 있었으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뭐 가가지고 뭐 어디 신문사에 뭐 물어봐도 뭐 일단 난 취재하러 왔다 해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보고 막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근데 그게 대단히 안 되죠. 맨 땅에 헤딩하기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니다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 핸드폰이 막 보급됐을 때였어요. 우리가 그때는 CDMA라고 한국에서 그거를 상용하는 데 성공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퀄컴이라는 미국에 있는 작은 벤처 기업에서 거기서 그 모뎀이라고 실제 핸드폰이 돌아가는 거에 전체적인 그 CPU 같은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퀄컴이 만들었었는데 CDMA 방식은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안 쓰였어요. 노키아나 이런 그 유럽 방식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CDMA 방식은 한국밖에 거의 안 했고 나중에 중국이 도입하고 이랬어요. 그럼 일본은 자체적으로 해서 얘네들은 외국하고 단절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NTT 도코모가 세계에서 제일 컸지만 금세 얘네들은 몰락을 했고 차이나 모바일이 세계에서 제일 커지는 회사가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하기는 그 CDMA가 우리나라가 퀄컴 칩을 받아서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대박을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사람들의 시공간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최초의 도구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데까지는 쉽게 갔어요. 유선전화 저희가 대학 다니고 일단 유선전화고 다 전화번호 외워야 됐고 전화하려면 10원짜리 그때는 10원 넣으면 공중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친구나 이런 걸 만나서 뭐 데이트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전화하고 또 가가지고 어떨 때는 몇 시간 내내 기다리다가 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 들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동안 유행한 게 그런 거 있었어요. 만나기로 하는데 가는 동안 막 통화해요. 막 저거 막 그래 어저께 전두환이 두환이 대가리 돌대가리라고 맞아 그래 전두환이 전 두 발이 없어서 환장하겠어요. 그 약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러다가 거의 다 왔어.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갖고 다니면서 저거는 영원히 안 없어지겠다는 제가 판단을 하고 남들도 할 수 있는 판단이었죠. 근데 저 사업을 하긴 해야겠는데 저기에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기술자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도서관학과를 나왔고 그 대학원 다닐 때는 문헌정보학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컴퓨터는 저는 컴퓨터하고 원수였어요. 제가 본고사 마지막 기였다가 예비고사 첫 기였었어요. 근데 전두환이 대학교를 늘려주고 본고사를 없어져서 모든 애들이 너를 위한 그 입시제도 변경이나 너는 서울대 법대든 어디든 원래 경제를 잘했으니까 경영학과 했구나 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놀았어요.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컴퓨터로 채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점수들이 깎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은 성적에 따라서 체력장 점수가 환산되는데 저는 그 점수가 하나도 환산이 안 되는 바람에 점수가 예상보다 20점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랬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하는데 연대에서 그때 최초로 천공으로 구멍에다 꽁꽁 뚫으면서 하던 컴퓨터였어요. HP 3000이라고. 그걸로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근데 그 HP 3000은 8만 분의 1로 오류가 나오는 확률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에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컴퓨터하고는 완전 왼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논문도 제가 글로 쓰고 후배한테 맡겨서 후배가 컴퓨터로 쳐줬어요. 근데 그게 후배가 한문을 제대로 못 옮겨가지고 졸업도 못 할 뻔했었어요. 석사기도 못 받을 뻔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컴퓨터하고는 왼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딱 보는데 핸드폰과 인간이 영원히 안 없어질 거는 뭐냐? 언어를 글로 표현하는 문자는 안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사업이 되겠구나 하니까 문자 메시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술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만 다녔을 때니까 기자로.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하는 사업체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유선은 조금 있는데 011은 그 당시엔 011만 보내고 019는 019만 보내고 017은 017, 0165, 019, 018은 018 이렇게만 보내고요. 활성화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미 다 통신사마다 있고 그래서 저걸로는 답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업체가 문자 메시지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회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갔더니 다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막 문자를 보내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보고 야 저거 신기하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근데 단 한 대를 못 팔았는데 좀 몰랐어요. 그냥 저걸 왜 못 팔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나와가지고 이제 야, 내가 팔아줄게 해가지고 해서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영업을 맡기고 나중엔 총판권까지 다한테 다 넘겼어요.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회사를 만들었는데 돈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그 형제한테 조금씩 해서 그 당시에 몇백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회사를요, 그 당시에는 그 법무사나 이런 걸 통화로 만들면 기본 그 최소 자산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도 그게 이 가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법무사가 다 처리해줘서 자산이 한 몇천만 원 된 것처럼 해줘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에 다 퍼져 있으니까 한 대씩 몇 명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나 판 거다. 그래서 써 하고 강제로 갖다 맡겼는데 며칠 있으니까 전화 오더니 현지야 이거 못 쓰겠어. 그래. 왜 그랬더니 이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전화가 울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회사가 그 안에다가 전화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전송하는 데만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번호가 있으니까 각 핸드폰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 번호로 누가 잘못 누르면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가 안 날아갑니다. 그럼 장비가 오류가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번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2, 3일 후에 도착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서 한꺼번에 보내면 기지국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무선이라는 게요. 실제적으로는요.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스마트폰과 기지국 사이에서만이 무선이에요. 나머지는 다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15초 간격으로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세 개의 기지국에 신호를 보내요. 나 살아있어. 그래서 서로 주고받아요. 언제나. 그러면서 그 전화를 걸거나 뭐 데이터를 전송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중에서 열려있는 그 기지국에다 접속을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만 무선입니다. 나머지는 기지국끼리 다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통신사의 데이터 센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실제 무선이라는 거는 핸드폰과 기지국 사이만이에요. 근데 기지국은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273명인가? 274명 이상이 안 돼요. 동시에. 이렇게 되면 기지국이 다운이 됩니다. 작동이 불능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옛날에는요, 뭐 명절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동시에 사랑하는 연인들한테 문자 보내면 그 지역의 기지국들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서 그때는 정말 며칠 후에 들어오기도 하고 막 한 사람한테 여러 개의 문자 메시지가 분산돼야 되는데 다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에라들이 그냥 숱하게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 회사 그렇게 해서 못 판 게 된 거예요, 제가. 돈 다 날리고 회사 정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장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러니까 구루라는 집단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최고들을 구루라 그래요. 그런 구루에 속한 분이었고 전 세계에서 날뛰는 프로그래머들과 서로 프로그램들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개발해서 하고 하는 뭐 탈추정을 불허하는 사람이었고 천재였어요. 서울대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이해찬하고 되게 친했기도 했지만 이해찬이 쫓아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가 이렇게 금속 탐지기 같은 거 만들어서 해운대 가서 돈 주고 막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재였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면서 그분이 또 음성 인식만이 아니라 원자력이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그다음에 포탈 같은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요. 프로그래머들의 실력이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요. 어떤 똑같은 작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여기다 이제 공식을 함수들로 해서 써야 돼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하나의 작동을 제대로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데 능력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면은 그걸 줄이라 그러는데 막 줄이 몇천 줄 걸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무겁다 그래요.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에러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같은 기능을 뛰어난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1000줄을 하면은 100줄 안에 다 해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다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원자력위원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포탈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포탈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게 검색어 치잖아요. 그러면 검색어가 보시라는 게 쫙 그런 모든 www점에 되어 있는 그런 웹들을 쫙 훑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똑같이 겹치는 단어들을 다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갈 때는 이게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가 한 번 똑같은 단어를 해보면 이제 경험이 쌓이면 그 보시 그다음에 더 빨리 끌어와요. 그래서 그게 점점 발달해서 요즘에 이게 기계학습이나 러닝학습, 딥러닝까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게 구글이 하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바람에 구글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 이미 다 꿈꿨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하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후원자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국제원자력협회 회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키스트 만드신 분. 그래서 제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관리할 방법이 었는데 제가 말로는 설득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저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박사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 장 박사를 꼬셨냐 해가지고 저를 거꾸로 시험을 했었어요. 테스트를. 근데 그분들 다 설득해가지고 우리 이사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돈이 없고 그 사람들 단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나와서 한 게 이제 제가 이 문자 메시지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찮게 삼성물산에 있던 기술자 출신 한 명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야, 이 장비를 왜 이렇게 만드냐? 문자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프로그램 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그 기술자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한번 만들겠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사를 하나 또 법무사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몇백만 원은 깨져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저하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업체가 있어서 개발업체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술이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어서 일주일이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목탑이라고 이렇게 그 시험용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뎀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때 그 모뎀을 제가 LG전자로부터 받았어요. LG텔레콤하고 사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받고 사업을 하게 됐느냐? 일단 이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꼬아가지고 개발을 시켰어요. 시키고 저는 통신사를 찾는데 그 당시에는 SK는 최고로 셌고 LG텔레콤이 제일 허약했어요. 지금의 LGU가.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이 이거는 구멍가게였어요. LG텔레콤은 그 당시에. 그래서 LG텔레콤에 접근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다 우연히 이제 그 LG텔레콤이 이렇게 세미나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책자가 나오는데 뒤에 무슨 부장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나 저 형제들이 대부분 그 급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장이 저는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전화를 다짜고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LG텔레콤을 그 통신사에서 데이터 사업부 부분에서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장한테는, 통신사 부장한테는 그 당시에 벤처기업 사장들도 함부로 전화를 못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했어요. 근데 그게 마침 여자였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이 너무 희한했는지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담당 과장과 대리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2번 통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 제안서 하나 딱 써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컴퓨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제 인맥을 거기다 쫙 다 넣어서 이렇게 팔겠다는 걸 딱 해서 이제 가서 만났어요. 그 담당자를. 그러니까 그 담당자도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하는 식으로. 근데 걔네들도 신기하니까 또 부장이 명령을 했으니까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갔을 때요. 그 대리하고 그 과장 옆에 제안서가 정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제안서가 몇백 개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서에서 우연히 하나 빠져나와서 보기 전에는 이거는 다 죽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벤처들이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제안서를 계속 보내지만 대기업에서는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술 사주고 접대하고 뭐 이러지 않으면 안 봐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딱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이렇게 친구들이 여기 다 퍼져 있고 형제들 퍼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인들 그다음에 교보문고하고 저희 집안이 같은 신씨예요. 그래서 그쪽을 좀 알고 뭐 그래서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과 너네들이 원하는 중소기업과 이런데 그다음에 너네들이 어차피 하는 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는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서 다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 정치권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처음에는 못 믿어 했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때 나중에 와서 이제 친해진 다음에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돼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첫 번째는 엄청난 거짓말쟁이다. 천하의 거짓말쟁이일 거다. 이게 하나였대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무수히 많이 왔대요. 무슨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무슨 장관하고 어떻게 사진 찍은 거나 아주 진짜 사기꾼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하고 찍었거나 이런 사진 가지고 와서 사기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하도 많이 오는데 저처럼 인맥을 대는데 제가 인맥을 대는 게 어지간한 대기업 하나가 갖고 있는 인맥만큼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니면 엄청나게 순수한데 정말로 인맥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밑쪽에 본전이니까 한 번만 더 만나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못 뚫은 정부의 뭐 부처가 있었어요. 거기를 뚫고 싶은데 저한테 제 인맥이 정말 그렇게 센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리 친구 중에서 거기에 있는 놈 있나? 그때 애들이 맞아 누구누구가 고시 합격해서 거기 있잖아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야 이런 이유로 내가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그 내일 그 LG텔레콤 애들 보낼 테니까 내일까지 거기 연결 좀 해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나 그러면 잘려 막 이랬는데 아이 새끼야 내가 사업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하긴 연결해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LG텔레콤이 1년 동안 못 들은 데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제가. 그리고 친구가 있는 뭐 증권사 이런 데 몇 군데를 소개시켜 주니까 얘네들이 믿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인맥이 뭐 무한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설득을 제가 너무 잘했으니까. 아니 뭐 세계 최고의 천재들도 다 설득해냈어요. 말로는. 가진 건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LG텔레콤에 갈 때도 그렇게 했어요. 난 사업체도 없다. 그리고 자본금도 없이 시작을 했고 법무사가 만들어준 회사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이고 사무실도 없다. 근데 너네들이 사업 계획서만 써주면 내가 도장 받아서 거기다 찍어주면 내가 공동 사업 계획서 가지고 투자 받아서 사업 할 테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만에 설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LG텔레콤한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기계는 이제 만들어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팔기 시작을 하면서 최초로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는 무선 거를 제가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은요. 그 당시에 유선은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유선 회사들이 들여다보면 모든 정보가 다 새요. 근데 문자 메시지가 무선으로 보낼 때는 그게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통신사는 볼 수 있어요. 지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거는. 그때부터 이미 다 GPS니 뭐니 해가지고 다 감시할 수 있어요. 통신사는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있어요.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걸 원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리 나중에 한 걸 알게 됐어요. LG텔레콤에서. 원체 그 내부하고 친해졌으니까 제가 그걸 받아서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처가 망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투자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였냐? 제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를 아무도 안 해줘요. 모든 투자 설명회를 LG와 LG전자에서 했어요. LG텔레콤하고. 근데도 투자를 끝나는 못 받았어요.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 한 놈이 벤처기업에다가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업무를 맡은 놈이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되게 사기꾼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죠. 돈이 급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놈이 대출을 해준 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놈은 뭐 이렇게 그렇게 대출을 해주면서 여러 업체들한테서 돈을 조금씩 뜯어먹고 갑니다. 이놈은 요즘에 생명불명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체 나쁜 짓을 그때 많이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틀 만에 사업을, 그러니까 2번 만에 LG텔레콤하고 공동사업계획서를 받아와가지고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팔아댔어요. 그 LG텔레콤이 제가 저하고 사업을 하면서 4개월 만에 데이터에서 1등을 했어요. 문자 메시지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통신사에서 이거 반칙 아니냐. 왜? 5개 통신사에 다 보내는 건 그 당시에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한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별일 다 있었어요. 뭐 대한항공에 팔았는데 대한항공에서 한 사람한테 120 몇 건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는 다음에 항의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LG텔레콤한테 누나들한테 서버 로그 기록 달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내고, 그다음에 퀄컴의 한국 퀄컴 코리아한테 너희들 그럼 CDMA가 잘못됐다라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CDMA 자료 내놔라. 그래서 2개 다 해가지고 우리 잘못이 없다라는 걸 입증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팔았는데, 이게 장비를 파는 건 돈이 안 됩니다. 큰 돈이 안 돼요. 거기서 문자 메시지가 날아갈 때마다 통신 요금의 11%를 저희가 통신회사로부터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 대단히 큰 돈이 됩니다. 누적적인 효과가 나와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기지국의 한계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요, 어느 누구도 못했던 영업들을 해내서,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 영업 잘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건 쏘겠다는 그 회사들 여러 개에다가 납품하는 것까지 다 그 계약서까지 썼는데, LG텔레콤이 그렇게 되면 기지국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쏘면. 그래서 기지국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놈들이 제가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영업한 것 중에서 큰 것들은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알려지면서 LG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업 같이 하자고. 그래서 LG전자하고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간 게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벤처 신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회사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저희 주주도 되고 막 이러면서 개인적인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 투자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망했어도 문제는 안 됐지만, 근데 하긴 저는 6개월 만에 성공했다. LG전자가 찾아와서 LG전자하고 계약하고 LG전자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는데, LG전자가 대량 구입하겠다 그래서 가격을 대폭 낮춘 거예요. 이게 실수였었던 거고, 2번째는 LG전자하고 하기에는 제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붙었기 때문에 그 LG전자의 그 만일에 대비한 문제를 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장 씨가 회장이었는데, 그분하고 직접으로 연결되는 분이 저희 대지주로 들어왔고, 또 우연찮게 그분이 저의 주치였어요. 나중에 제가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갑자기 끊어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LG전자의 부장회장이 나가고 후보무 회장이 들어오면서 개편을 다 한 거예요. 대기업은 오너가 직접 들어오고, 최고 경영자가 들어오면 최고 경영자 라인이 다 잘립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그 최고 경영자이 추진했던 사업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사업 팀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LG전자하고 계약하고 한 3달 만에 망했습니다. LG전자가 3만 대를 납품받기로 하고 첫 스타트로 가져가겠다라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공장에다가 만들어 놓고 한 상태에서 찾지를 못하고 망한 겁니다. 한꺼번에 빚이 몇십억이 생긴 거예요. 재판도 못했어요. 재판을 내면 공탁금을 10억 이상은 걸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방에 망했습니다. 그 사업이. 그때 별걸 다 계획을 하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자식들이나 어린 자제분들 그 학원 보내면 문자 메시지로 지금 도착했습니다. 언제 갑니다. 뭐 이런 거 문자 메시지 오죠. 그게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사업화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 좋은 일만 하고 대기업의 그 횡포 때문에 한 번에 완전히 갔습니다.
그게 제 사업 얘기야 짧게 얘기한 거의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저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다음 방송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암에 2번이나 걸리고 백반쯤 걸리고 별게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